우크라이나 장관의 단 한마디.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중국 시스템 지금 당장 부숴라. 새벽 3시. 키이우 외곽의 중국 데이터 센터가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30조 원짜리 인프라가 단 48시간 만에 폐기 결정.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한국을 다녀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고요? 그 단 하나의 조건이 뭐라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72시간 후 미국, 독일, 일본까지 우크라이나로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왜? 한국은 도대체 뭘 보여준 걸까요? 지금부터 기술이 무기가 된 시대.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선택했는가? 그 모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마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통신부 장관을 맡고 있죠.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이 단 하나의 선택으로 바뀔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날 저는 생애 가장 끔찍한 새벽을 맞이했어요.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1년도 채 안 된 키이우의 디지털 정전이 찾아온 거죠.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저를 깨운 건 전화벨이 아니라 침묵이었어요. 평소라면 응급실 알림, 공항 운항 상황, 군 통신망에서 들려오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끊어졌거든요. 제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관님, 병원 시스템 전체가 다운됐어요. 공항 관제탑 마비 상태입니다. 군 지휘부와 연락이 안 되네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정부 청사로 향했죠. 평소 불빛으로 가득했던 건물들이 어둠에 잠겨 있더군요. 보안 출입문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제가 물었을 때 기술팀장 알렉산드르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중국에서 지원해준 통합 디지털 시스템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모든 핵심 인프라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재건의 상징이라고 자랑스러워했던 바로 그 시스템이 우리의 급소였다는 것을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중국 기술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리 엔지니어는 너무나 차분하게 말했어요. 단순한 기술적 오류입니다. 하지만 복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운영 협약이 필요하겠군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도움이 아니라 올감이었던 거예요. 전국의 병원에서는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공항에서는 항공기들이 뜰 수 없었어요. 군 통신망까지 마비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체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폭탄보다 무서운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바로 우리가 스스로 목에 걸어놓은 디지털 올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베이징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복구 논의를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제안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직감을 느꼈어요. 이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한 시스템 오류치고는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우리 IT 보안팀의 딜라라를 급히 불렀습니다. 딜라라는 우크라이나에서 손꼽히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죠. 전쟁 중에도 러시아 해커들과 맞서 싸웠던 베테랑이에요. 딜라라, 어제 일이 정말 단순한 오류였을까요? 딜라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노트북을 열었어요. 장관님, 사실 어제부터 계속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딜라라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굳어졌어요. 뭔가 발견했나요? 네, 하지만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딜라라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게 뭐죠? 킬 스위치입니다.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말이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킬 스위치라니요. 딜라라가 계속 설명했어요. 더 심각한 건 백도어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데이터가 베이징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이요? 의료 기록, 군사 정보, 개인 이메일까지요. 심지어
딜라라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장관님도 고위 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에 쥔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잔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도 감시 대상입니다. 딜라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죠? 시스템 설치 첫날부터요. 3년간 우리가 한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우리가 국가 재건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완전한 감시 하에 있었다니요. 오후 2시 중국 대표단과의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리 엔지니어와 몇 명의 관리들이 보였어요. 시스템 복구는 가능합니다. 리 엔지니어가 말했죠. 조건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디지털 실크로드 협약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딜라라와 눈을 마주쳤어요. 딜라라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약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오래 멈춰 있으면 경제적 손실이 커질 텐데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 같았죠. 회의가 끝난 후 딜라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디지털 인질극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년 전 우리를 도와준다던 그들이 사실은 우리를 옥죄고 있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무상 지원 뒤에 숨어 있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 측에서 보내온 디지털 실크로드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두께만 300페이지가 넘더군요. 저는 법무팀과 함께 밤새워 그 문서를 분석했죠. 처음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봤어요. 현미경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정말 협약서입니까? 법무팀장 이반이 경악하며 물었어요. 제가 직접 읽어본 조항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 조항이 가장 끔찍했어요. 향후 50년간 우크라이나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 운영권을 중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죠. 50년이라니요. 제 손자 세대까지 종속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가관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역사 교육의 동북 공정식 서사를 반영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가르치라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반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세 번째 조항이었습니다. 국민 유전자 데이터 수집 및 베이징 전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죠? 저는 분노로 떨렸어요. 그때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 협상단 대표 왕 국장이었어요. 타마라 장관, 검토는 끝나셨나요? 이건 협약이 아니라 항복 문서입니다. 왕 국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명하지 않으면 시스템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30조 달러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군요. 30조 달러라니요.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의 10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시스템 무단 중단으로 인한 손실 배상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저는 3년 전 계약서를 다시 찾아봤어요. 정말로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말이죠. 오후에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위직들의 의견이 갈렸어요. 부총리 세르히가 말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30조 달러 소송에 맞설 수 있습니까? 재무장관 올렉산드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쪽 조건을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굴복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50년간 주권을 포기하자는 말씀입니까? 세르히가 답했습니다. 주권보다 생존이 먼저 아닙니까? 그날 밤 저는 딸 안나와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안나야, 엄마가 내린 결정이 너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단다. 어떻게요? 저는 안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너에게 자유로운 우크라이나를 물려주고 싶어. 남의 나라 속국이 아닌 진짜 우크라이나 말이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굴욕적인 계약서에는 절대 서명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었죠.
그때 저는 마지막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줄 나라가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곰곰이 따져봤어요. 미국은 자국 이익만 챙기죠. 유럽연합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저는 단 하나의 이름을 떠올렸어요. 한국. 왜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한국 관료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기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함께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비공식 경로로 한국 외교부에 연락했어요. 우크라이나 주한대사 올렉 씨를 통해서였습니다. 올렉 씨, 급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장관님? 한국 정부와 비밀 회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올렉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이틀 후 한국 외교부 디지털 외교국 강혜원 국장과 영상통화가 성사됐습니다. 화면 속 강혜원은 40대 초반의 지적인 여성이었어요. 타마라 장관님, 상황을 듣고 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중국의 디지털 인질극부터 굴욕적인 협약 조건까지 모든 걸 말했죠. 강혜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조건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요? 단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자립하셨을 때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세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조건 없는 도움이라니요. 왜 저희를 도우시려는 건가요? 강혜원이 잠시 웃었어요. 한국도 예전에 도움받은 나라니까요. 6.25 전쟁 때 16개국이 우리를 도왔죠. 그 빚을 갚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라고 말입니다.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기술팀을 파견하겠습니다. 72시간 안에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드릴게요. 대가는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르쳐 드린 기술을 다른 나라와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다니요. 강혜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처럼 종속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게 도울 거예요.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희망이 보였거든요. 중국의 교활한 협박과 한국의 진심 어린 연대.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3일 후 한국 기술팀이 도착했습니다. 공항이 아닌 육로로 비밀리에 입국했어요. 총 12명의 전문가들이었죠. 팀장은 김재훈이라는 30대 후반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장관님, 저희는 장비가 아니라 지식과 신뢰를 들고 왔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노트북 몇 대가 전부였거든요. 김재훈이 설명했어요. 중국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 팀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할 거예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기술을 공개하시는 거죠?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발전하거든요. 첫날 밤 딜라라와 함께 중국 시스템을 분석했어요. 김재훈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의존성 폭탄이네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기능이 중국 서버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마치 마약처럼 말이죠. 팀원 중 하나인 박지영이 덧붙였어요. 끊으려고 하면 전체가 무너지게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놀라운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병렬 구조로 우회하겠습니다. 김재훈이 말했죠. 어떻게요? 기존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해요. 그 다음 한순간에 전환하는 겁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한국 팀은 24시간 교대로 일했습니다. 신기한 건 그들의 작업 방식이었어요. 모든 과정을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진행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딜라라가 물었습니다.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하면 외부 공격을 차단할 수 있어요. 박지영이 친절하게 답했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가르쳐 주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 오후 중국 측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타마라 장관, 아직도 서명을 미루고 계시는군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은 끝났습니다. 내일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오늘 밤 12시면 완료됩니다. 정말 그랬어요. 밤 11시 58분 마지막 코드가 입력됐습니다. 준비 완료. 김재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전환 버튼을 장관님이 직접 눌러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순간 모든 화면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죠. 병원, 공항, 군시설 모든 곳에서 정상 작동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성공했어요. 딜라라가 환호했어요. 하지만 김재훈은 진지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 말이 맞았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에게 진짜 동지가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거죠. 장관님, 대규모 해킹 시도가 감지됩니다. 딜라라가 급히 보고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팀이 구축한 방어 시스템이 모든 공격을 막아냈거든요. 김재훈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위성망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이중 보호하고 있어요. 뚫기 어려울 겁니다. 오전 10시 왕 국장에서 화상 전화가 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타마라 장관, 계약 위반입니다. 어떤 계약이죠? 저희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어요. 기존 시스템을 무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즉시 원상복구하십시오. 저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우리나라 시스템을 우리가 바꾸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죠? 왕 국장이 협박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딜라라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장관님, 중국 해킹 시도 과정에서 이상한 파일들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파일들이요?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라는 극비 문서예요. 딜라라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을 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문서에는 중국의 거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부터 동유럽까지 모든 나라를 디지털로 종속시키는 전략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어요. 딜라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두 번째 단계였어요. 민족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고 중화연방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었죠. 우크라이나는 1단계 실험 대상이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김재훈이 문서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일찍 눈치챘지만요. 그들은 단지 우리를 조종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지우려 했던 거예요. 저는 즉시 결심했어요. 이 문서를 전 세계에 공개하겠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김재훈이 걱정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오후 3시 저는 국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세계 각국 기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을 낱낱이 공개했어요. 중국의 디지털 식민지화 전략부터 민족 말살 계획까지 모든 걸 밝혔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증거가 확실한가요? 네, 모든 문서를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디지털 제국주의 야욕 드러나. 21세기 식민지화 전략 폭로. 그날 저녁 강혜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겠죠. 맞아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그랬어요. 세계 여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총리에게서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타마라 장관, 우리도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뜻이죠? 중국이 우리에게도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제안했거든요. 이제 그 진짜 의도를 알겠어요. 그날 하루 만에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까지 발트 3국 모두였어요. 모두 같은 말을 했죠. 우리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키이우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어요. 동유럽 7개국 디지털 담당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폴란드 장관 야로스와프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연합해야 할 때입니다. 루마니아 장관 안드레아도 동의했습니다. 각자 따로 대응하면 다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김재훈과 강혜원에게 제안했어요. 한국의 기술을 모든 나라와 공유하면 어떨까요? 강혜원이 즉시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게 우리 목표였어요. 김재훈이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모든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겠습니다.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말이죠. 정말요? 야로스와프가 놀랐습니다. 네, 숨길 게 없거든요. 투명성이야말로 진짜 보안입니다. 그 순간 저는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명확히 깨달았어요. 중국은 숨기고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공개하고 공유하려 했거든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기술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각국에 파견됐고 동유럽 기술자들은 서울에서 연수를 받았어요.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른 나라를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죠. 몰도바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딜라라가 직접 기술팀을 이끌고 갔어요.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네요. 딜라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거죠. 그해 12월 키이우에서 동유럽 디지털 자유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디지털 주권 국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7개국 장관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강혜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독립하셨네요. 한국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용기 덕분이죠. 그날 밤 저는 딸 안나와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키이우 시내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응, 우리가 이겼어. 어떻게요? 저는 안나를 끌어안았어요. 진짜 친구들을 만났거든.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르쳐줄 차례였어요. 받은 도움을 다른 나라에 나누는 것, 그게 진짜 독립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 국제 컨벤션 센터 무대에 서 있어요. 전 세계 80개국 대표들이 모인 디지털 자유연합 창립 총회였거든요.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년 전 절망에 빠졌던 제가 이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니요. 여러분, 저는 2년 전 디지털 인질이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자유로운 우크라이나 장관으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진짜 친구를 만났기 때문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객석에 앉은 강혜원과 김재훈이 웃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강혜원과 함께 경복궁을 걸었어요.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2년 전 생각나죠? 강혜원이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지금 보니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맞아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궁궐을 걸으며 강혜원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더 많은 나라를 도우려고 해요.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쪽으로요. 야심찬 계획이네요. 한국에서 배운 거거든요. 받은 건 나눠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딸 안나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뉴스에서 봤어요. 엄마가 연설하는 거요. 어땠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박수를 받아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가 진짜 독립했기 때문이야. 독립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안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슈퍼히어로 같아요. 안나야, 진짜 슈퍼히어로는 따로 있어. 누구요? 우리를 도와준 한국 사람들이야. 다음 날 김재훈과 마지막 회의를 했어요. 이제 정말 독립하신 것 같아요.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덕분이죠. 아니에요. 처음부터 실력이 있으셨어요. 저희는 그냥 방법을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끝까지 겸손한 모습이었거든요.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이제 진짜 형제 같아요. 김재훈이 웃었습니다. 단군과 탄글레칸처럼 다시 형제가 된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뭉클해졌어요. 5,000년 전 헤어진 형제가 다시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귀국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년 전 그 끔찍한 새벽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디지털 강국이 됐어요. 우리 기술을 배우려는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기술도 국경도 넘어선 진짜 형제의 연대.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룬 가장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제 딸 안나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날이 기다려져요. 어떻게 작은 선택 하나가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도 함께요. 진짜 친구는 조건 없이 도와주고 받은 도움은 다른 이에게 나눠주라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